강태산 회장은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마천루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매서운 눈빛은 그가 맨손으로 일군 태산건설의 위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성공의 훈장이라기보다 후회의 흔적처럼 보였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자료입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강 회장은 고개만 까딱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바로 3년 전 하나뿐인 딸 지연과의 지독했던 말다툼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류 위로 떨어지는 그의 시선은 어느새 과거의 한 장면을 쫓고 있었다. 딸이 남자친구라며 데려온 한민준이라는 청년을 처음 본 순간 강 회장의 동물적인 직감은 경고음을 울렸다. 잘 다린 셔츠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옷들이 소위 말하는 명품이 아니라는 것쯤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손목에 찬 시계는 평범한 국산 브랜드였고니 미입기에 넣으며 종거 구두는 여러 번 닦아 신은 티가 역력했다. 아빠, 소개할게요. 한민준 씨예요. 딸 지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민주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서 강 회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뒤였다. 건축공학을 전공했다고 들었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중견건설 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라?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 38입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38이면 못해도 부장급은 달고 있어야 할 나이였다. 그런데 아직도 현장을 전전하고 있다니 이건 분명 능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성격에 모난 구석이 있는 거라고 그는 단정했다. 아빠는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잖아요.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했다. 그날 지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아빠는 그런 식으로만 사람을 재단하세요? 강 회장은 그날을 떠올리며 다시금 가슴이 답답해졌다. 딸이 데려온 그 사내, 한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평범한 빌레에 사는 평범한 집안 출신, 지방대를 나왔고 이렇다 할 배경도 없는 남자였다. 무엇보다 38이라는 나이에 변변한 직책 하나 없이 현장이나 떠돈다는 사실이 강 회장의 눈에는 무능 그 자체로 비쳤다. 지연아, 아비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겠다. 그는 단호하게 못 박았었다. 능력 있는 사람이면 왜 그 자리에 있겠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놈이야. 성격이 삐딱하거나 아니면 정말 무능하거나 우리 딸 고생시킬 게 불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아. 하지만 지연은 완강히 고개를 저으며 맞섰다. 아빠는 민준 씨를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원칙을 중시하고 정직한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아빠는 그저 겉모습과 조건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한다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연아, 아빠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현실을 봐야 한다. 38배 그 정도면 이미 끝난 거야. 이 아빠는 26의 회사를 차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히 잠 못 자고 이 회사를 읽었어. 결국 그날 밤 지연은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 아빠가 민준 씨를 인정할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꼭 증명해 보일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박차고 나간 딸의 뒷모습을 강 회장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야속하게 흘러갔다. 강 회장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지연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부녀의 연은 끊어지고 말았다. 아빠는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잖아요.
그 한마디가 3년 내내 독침처럼 강태산 회장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딸 지연은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왔지만 강 회장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그 논팽이랑 헤어지면 언제든 돌아와라. 하지만 그전에는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마라. 결국 부녀 사이의 연락은 완벽하게 끊어지고 말았다. 강 회장은 딸이 결혼했다는 소식도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전해 듣지 못했다. 아니, 사실은 듣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었지만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진 밤이면 어김없이 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핥히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지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유치원 발표회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뽀뽀하던 아이.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일까? 어쩌면 자신이 너무 완고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뇌리를 스쳤지만 그는 이내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자업자득이지 뭐. 강 회장은 혼잣말을 나직이 읊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지독한 쓸쓸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성공을 위해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멸시받는 것이 끔찍해서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태산건설을 일궈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늘 뒷전이었다. 아내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은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차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지만 강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한밤중이었다. 아무리 바쁜 하루를 보내고 돌아가 봤자 그를 기다리는 것은 차갑게 식은 공기와 적막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혹시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은 빌라촌. 한민주는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맞춰 몸을 일으켰다. 좁은 단칸방을 채운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는 이런 생활에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내 지연과 3살 빼기, 아들 서준이 깰까봐 그는 숨소리마저 죽이며 조심스럽게 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38. 건축공학 석사 학위까지 가지고도 현장 일용직으로 내몰린 자신의 처지가 때로는 참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었다. 그가 지켜야만 했던 소중한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 지연은 그런 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미안해 지연아. 나 때문에 이런 고생만 시켜서. 늦은 밤 먼지와 땀에 점매 절어 돌아온 그를 맞이하며 지연은 늘 웃는 얼굴로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내 남편인걸요. 지연은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언젠가는 분명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민주는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비록 지금은 남들 눈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이 지킨 신념과 원칙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날이 오리라 믿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장인어른의 그 서늘했던 눈빛과 목소리가 불쑥 떠오르곤 했다. 능력 있는 사람이면 왜 그 자리에 있겠냐? 어쩌면 정말로 자신이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만 바라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독초처럼 피어오르는 밤도 있었다. 민주는 창문 너머로 이제 막 동이 터오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것이다. 자신의 실력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신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정직과 원칙을 지킨 대가가 초라할지언정 결코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고 되뇌었다. 이런 일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한민주는 대학 졸업 후 업계에서 제법 알아주는 중견건설사인 대호건설에 입사했다. 처음에는 설계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설계와 현장을 오가며 구슬땀을 흘렸다. 동료들은 물론 까다로운 상사들까지 모두 그의 실력을 인정했다. 도면을 꿰뚫어 보는 정확한 눈과 현장에서의 빠른 문제 해결 능력은 단연 군계 일학이었다. 한 대리, 자네 정말 대단해. 이런 식으로만 하면 금방 부장 달겠어.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김 부장이 입버릇처럼 하던 칭찬이었다. 민준 역시 그렇게 믿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복잡한 구조 계산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아무리 어려운 하중 분산 문제도 밤샘 작업 한 번이면 완벽하게 해결해냈고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집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즉석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선배들을 놀라게 했다. 민준이 같은 친구 하나 있으면 현장이 든든하지. 모두가 그를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게 된 것은 입사 5년 차에 접어들면서였다.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자재를 빼돌리는 작업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실제로는 1억 원짜리 자재를 써놓고 서류상으로는 3억 원짜리를 쓴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물의 뼈대나 다름없는 주요 철근의 규격을 몰래 낮은 등급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민준아, 너도 이제 우리 팀의 핵심이니까 알아야 할 게 있어. 어느 날 저녁 김 부장이 민준을 따로 술자리로 불러내 은밀하게 말했다. 이런 일들은 이 바닥에서 다들 하는 거야. 우리만 깨끗한 척 해봤자 손해만 볼 뿐이지. 너도 이제 승진을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적당히 눈 감아주면 다 알아서 챙겨주실 거다. 그 순간 민주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부장님, 이건 명백한 부실공사입니다.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특히 이 철근 규격으로는 설계 하중을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리 없어. 우리가 이런 일 한두 번 하는 줄 알아? 김 부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민준아, 너무 원칙대로만 생각하지 마. 세상이 그렇게 교과서처럼 돌아가지 않아. 설마 건물이 무너지기라도 하겠냐? 하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죄송하지만 이런 일에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많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말을 기점으로 김 부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 이후로 민준의 회사 생활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모조리 제외되었고 사소한 실수 하나까지 확대되어 혹독한 질책을 받아야 했다. 동료들도 하나둘씩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윗선의 비리를 거부한 눈치 없는 놈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부실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언론에 터지면서 대호건설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가 문제를 제기했던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회사는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민주는 권고사직이라는 이름 아래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와야만 했다. 그의 소문은 좁디 좁은 건설업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원칙만 고집하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렇게 건축공학 석사학사 학위를 가진 유능한 엔지니어는 하루하루 품삯을 받으며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강태산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 산책에 나섰다. 최근 들어 불면증이 더욱 심해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집 근처 공원을 따라 걷는 것이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었다. 마침 며칠 전부터 신경이 쓰이던 재개발 현장이 근처에 있었다. 태산건설이 시공을 맡은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그래,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고 곧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될 참이었다. 강 회장은 현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전체적인 공사 진행 상황을 훑어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작업자에게 꽂혔다.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어깨, 다른 작업자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내였다. 강 회장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눈을 가늘게 떴다. 설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사내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려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강 회장은 확신할 수 있었다. 한민준이었다. 3년 전 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한다던 그 남자.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반대했던 바로 그 사위였다. 민준은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다른 인부들과 함께 서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예전보다 더 거칠어 보였지만 진중한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복잡한 감정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이 그의 무능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현장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작업자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으로 모여들었다. 강 회장도 궁금증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이거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 민준의 목소리였다. 그는 무릎을 굽혀 바닥 구조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거푸집이 전체적으로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간격도 설계 도면과 맞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평생을 바친 강 회장은 민준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거푸집이 처지고 철근 간격이 틀어졌다는 것은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대로 콘크리트를 부으면 안 됩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갈 무덤을 짓는 꼴입니다. 민준의 단호한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 당장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전단력이 집중되는 구간인데 철근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전단 파괴가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강 회장은 온매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전문적인 구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을 보는 눈 역시 예사롭지 않았다. 평범한 현장 인부라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의 모습이었다. 그때 현장 책임자인 최 반장이 팔자걸음으로 다가왔다. 뭐가 문제야? 아침부터 왜들 작업을 안 하고 시끄럽게 떠들어? 반장님, 여기 구조상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거푸집 지지대가 하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철근 배근도 설계와 다릅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최 반장은 귀찮다는 듯이 혀를 찼다.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지금까지 늘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오늘 타설 못 끝내면 공사 기간 못 맞춘다고.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만약 사고라도 터지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민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강 회장은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는 단순히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 역학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분석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게다가 공사 기간보다 사람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의 태도는 강 회장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저런 실력과 신념을 가진 자가 대체 왜? 강 회장의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낙인 찍었던 사위가 사실은 뭔지 속에 파묻힌 진짜 보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다. 최 반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한낱 일용직 인부가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주변 작업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 반장의 막무가내 성격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곧 무슨 일이 터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 한민준! 최 반장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민준을 불렀다. 네가 뭔데 여기서 감놔라 배놔라야? 그냥 시키는 일이나 조용히 하면 되는 거야. 쓸데없이 아는 척하지 말고. 민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반장님, 저는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태로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살인행위? 이 새끼가 지금 돌았나? 최 반장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내가 이 바닥에서 짬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너 같은 애송이가 어딜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강태산 회장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최 반장의 태도는 명백한 갑질이자 월권이었다. 민주는 정당한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인데 최 반장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반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는 여전히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애썼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재앙으로 돌아올지 재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최 반장이 민준의 말을 끊고 코웃음을 쳤다. 야, 너 혹시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배운 놈 아니야? 현장은 말이야. 책에 나오는 대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주변 작업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최 반장의 눈밖에 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반장님도 건설 전문가시니 아시지 않습니까? 거푸집이 이렇게 내려앉았다는 건 그만하라고. 최 반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민준에게 성큼 다가갔다. 그는 민준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다. 일개 인부 주제에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일개 인부 주제에. 강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아무리 현장 책임자라고 해도 함께 땀 흘리는 동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없었다. 반장님, 진정하십시오. 민준이 말했지만 최 반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닥쳐. 최 반장이 민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너 같은 놈 하나 때문에 오늘 공사 일정 다 망치게 생겼잖아. 알아. 강 회장은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아무리 자신의 사위가 아니라고 해도 저런 부당한 폭력을 눈앞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놔주십시오. 민준이 최 반장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최 반장은 더욱 세게 멱살을 거머쥐었다. 이 자식이. 최 반장이 민준을 거칠게 흔들어댔다. 그렇게 잘났으면 왜 여기서 일용직이나 하고 있어? 능력 있으면 진작 어디 회사 가서 부장, 이사 달았겠지. 그 말이 강 회장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자신이 3년 전 민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던졌던 비수 같은 말과 정확히 똑같았기 때문이다. 반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떨렸다. 아마도 그 말이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을 것이다. 최 반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균형을 잃은 민준이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옆에 있던 철근 더미에 손을 짚으며 가까스로 몸을 가눴지만 날카로운 철근 끝에 손바닥이 깊게 베이고 말았다. 민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선홍색 피가 그의 손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 채 현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갑자기 나타난 정장 차림의 노신사를 보며 작업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만해. 우리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현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최 반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한낱 일용직 인부가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주변 작업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 반장의 막무가내 성격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곧 무슨 일이 터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 한민준! 최 반장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민준을 불러넣었다. 네가 뭔데 여기서 감나라, 배나라야? 그냥 시키는 일이나 조용히 하면 되는 거야. 쓸데없이 아는 척하지 말고. 민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반장님, 저는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태로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살인행위? 이 새끼가 지금 돌았나? 초의 반장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내가 이 바닥에서 짬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너 같은 애송이가 어딜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강태산 회장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최 반장의 태도는 명백한 갑질이자 월권이었다. 민주는 정당한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인데 최 반장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반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는 여전히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애썼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재앙으로 돌아올지 재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최 반장이 민준의 말을 끊고 코웃음을 쳤다. 야, 너 혹시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배운 놈 아니야? 현장은 말이야 책에 나오는 대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주변 작업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최 반장의 눈밖에 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반장님도 건설 전문가시니 아시지 않습니까? 거푸집이 이렇게 내려앉았다는 건 그만하라고. 최 반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민준에게 성큼 다가갔다. 그는 민준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다. 일개인부 주제에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일개인부 주제에? 강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아무리 현장 책임자라고 해도 함께 땀 흘리는 동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없었다. 반장님, 진정하십시오. 민준이 말했지만 최 반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닥쳐. 최 반장이 민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너 같은 놈 하나 때문에 오늘 공사 일정 다 망치게 생겼잖아. 알아. 강 회장은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아무리 자신의 사위가 아니라고 해도 저런 부당한 폭력을 눈앞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놔주십시오. 민준이 최 반장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최 반장은 더욱 세게 멱살을 거머쥐었다. 이 자식이 최 반장이 민준을 거칠게 흔들어댔다. 그렇게 잘났으면 왜 여기서 일용직이나 하고 있어? 능력 있으면 너 진작 어디 회사 가서 부장, 이사 달았겠지. 그 말이 강 회장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자신이 3년 전 민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던졌던 비수 같은 말과 정확히 똑같았기 때문이다. 반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떨렸다. 아마도 그 말이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을 것이다. 최 반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균형을 잃은 민준이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옆에 있던 철근 더미에 손을 짚으며 가까스로 몸을 가눴지만 날카로운 철근 끝에 손바닥이 깊게 베이고 말았다. 민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홍색 피가 그의 손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 채 현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갑자기 나타난 정장 차림의 노신사를 보며 작업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만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현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모델 알겠습니다.
개요 7부에 따라 가족의 화해와 갈등의 해결을 다루겠습니다. 7부 강태산 회장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3년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내민 화해의 손길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왜 자네가 죄송해야 하나? 강 회장이 되물었다. 잘못한 것은 자네가 아니라 나인데.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3년 전 모진 말을 내뱉으며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장인의 서늘했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고개 들어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 회장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비판적이던 시선 대신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자네의 안전지적이 정확했어. 이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거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태산건설 회장이 일용직 노동자이자 자신의 사위인 한민준의 전문성을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지금부터 이 현장의 모든 안전 및 품질 관리는 한민준 군에게 일임한다. 강 회장이 현장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모든 문제점을 완벽하게 수정한 후에야 공사를 재개하도록. 이는 사실상 민준을 이 현장의 총책임자로 임명한다는 뜻이었다. 하루아침에 일용직 인부에서 현장 총괄 책임자로 올라선 것이다. 그때였다. 현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바로 지연이었다. 익명의 작업자 중 누군가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그녀에게 알린 모양이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민준에게 달려와 피가 묻은 그의 손을 보고 기겁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다쳤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민준이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의 곁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3년 만에 마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빠? 지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강 회장은 천천히 딸에게로 다가가 섰다. 지연아, 아비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지연은 결국 와라구름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또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를 일이었다. 내가 고집불통 늙은이였다. 강 회장이 자책하며 말했다. 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 지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민준 역시 이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아. 강 회장이 민준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강 회장은 한쪽 팔로는 딸을, 다른 쪽 팔로는 사위를 끌어안았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다. 현장의 작업자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그런데 민준아, 강 회장이 문득 궁금했던 점을 물었다. 자네처럼 뛰어난 실력을 가졌는데 대체 어쩌다 이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대호건설에서 부실공사와 비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업계에서 매장당해야 했던 기막힌 사연을 말이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 회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랬었구나. 자네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것이었어. 강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자네가 옳았어.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어도 지켜야 할 원칙은 있는 법이다. 바로 자네가 옳았던 거야.
그렇게 현장 한가운데서 3년간의 깊은 오해와 갈등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절연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아버님이라고 불러라.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 순간 민준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화해의 감동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강태산 회장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단순히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한민준 같은 인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업계에서 밀려나는 이 현실을, 이 썩어빠진 구조를 바로잡아야만 했다. 일주일 후 태산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영문도 모른 채 모인 이사들은 회장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무슨 중대 사안인지 가늠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우리 회사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함입니다. 강 회장이 회의를 시작하자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먼저 여러분께 제 과오부터 고백해야겠습니다. 이사들은 술렁였다. 강 회장은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저는 그동안 사람을 숫자로만, 조건으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은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안으로부터 썩어가고 있었고 저는 가장 소중한 인재를 제 손으로 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현장에서 있었던 비리와 그것을 막아낸 민준의 활약을 가감없이 설명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연과 민준이 나란히 안으로 들어섰다. 여러분께 제 딸 박지연과 제 사위 한민준 부장을 소개합니다. 부장이라는 직책에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아무리 사위분이라지만 절차도 없이 점도 없이?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하려 하자 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절차는 지금부터 내가 직접 증명하겠소. 한 부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리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요. 그의 원칙과 신념이 앞으로 태산건설이 나아갈 새로운 길이 될 것이오. 강 회장은 민준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민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회사는 단순히 건물을 잘 짓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첫째, 모든 현장의 안전 예산을 2배로 증액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한 자재 조달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종류의 리베이트와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의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에 이사들은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상론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현 가능한 청사진이었다. 태산건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우리가 짓는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렸다. 우리의 진짜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건물을 세우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우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만장일치로 그의 혁신안은 통과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태산건설은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났다. 민준이 도입한 시스템 덕분에 안전사고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투명한 경영으로 회사의 신뢰도는 수직으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 아래 작업자들은 존중받으며 일했고 이는 곧 최고의 품질로 이어졌다. 어느 해 진력, 강 회장은 지연, 민준과 함께 새롭게 완공된 아파트 단지의 옥상에 섰다. 노을이 아름답게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현장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사람을 세우는 건설, 태산건설. 이제야 비로소 진짜 회사를 만든 것 같구나.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흐뭇하게 웃었다. 지연은 그런 아버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피가 아니라 뜻을 잇는 진정한 계승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정직과 원칙을 지킨 한 사람의 신념이 한 기업을,
그리고 한 가족의 미래를 찬란하게 바꾸어 놓고 있었다.